자, 11번은 우리 법인세 조특법 이야기라서 빼고,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12번에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무조건이란 글자가 붙어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연금 소득 중 사적 연금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적 연금 1,200만 원은 우리 선택적 분리과세였죠. 사적 연금 1,200만 원하고, 그리고 사적 연금 소득 1,200,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니까 우리 1번은 무조건이 아니죠. 이 글자 때문에 틀렸고, 우리 기타 소득 중 복권 당첨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고, 그리고 근로소득 중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도 무조건 분리과세고, 자, 4번은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건데 이자 소득 중에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 이것도 우리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틀린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고 무조건이 아니라서. 자, 다음 13번은 우리 법인세 문제니까 넘어가고, 자, 14번에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공급 시기 문제예요. 자, 1번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자, 우리 계약금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인도한 날이 6개월 이상이고, 그리고 얘를 전부 다 분할 상환하면 우리는 약정 주의를 우리가 따라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고. 자, 다음 2번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의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 계산서를 공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이거 우리 선 발행 세금 계산서 말하는 거죠. 회계 처리에서 수익인시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선수금이라 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우리 이 날짜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쓴 날이 공급 시기 작성 일자니까, 자, 얘는 맞고. 다음 3번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 할 때 원칙은 뭐 영무의 제공 완료인데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제공했다고 확정 지을 때 그때를 보는 거니까, 자, 얘도 맞는 이야기고. 다음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자, 우리는 종료일자로 썼죠. 우리 그 뭐 월세라든지 뭐든 2개 이상 과세 기간이면 1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공급할 때에, 혹은 구액을 나누기 힘들 때는 우리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자를 우리는 공급 시기로 하는데, 얘는 개시일자 시작하는 날이라고 써서 이 글자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4번은 이번 문제는 4번이 틀렸고. 자, 그럼 지금 그 문제들 봤을 때 시작하는 날이냐 끝나는 날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조전하게 이야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추정 필요경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추정 필요경비는 80% 하는 것도 있고 60%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서화나 골동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우리 90%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예, 방금 제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거고, 두 번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경우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자, 얘 틀렸죠? 80%죠. 그래서 100분의 80인데 60이라고 해서 틀렸고, 3번 종교인 소득으로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자, 우리 종교인들 있죠? 우리 그 뭐 목사나 아니면 신부나 아니면 근데 신부는 뭐 전부 다 거의 대다수 90몇 %가 근로소득자예요. 그런데 뭐 목사라든지 그 스님이라고 하는 스라고 말하라 하더라고 누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스님 그분들은 그 근로소득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아니 그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2천만 원 이하까지는 필요경비를 80%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4번에 일시적인 인적 영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우리 일시적 강연은 60% 필요경비 되는 거 우리 컴퓨터로 입력하면서도 뭐 뜨는 것들 봤었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여기 2번이 틀렸네요. 자, 또 우리 앞쪽으로 갑시다. 우리 교재 707페이지로 갈게요. 707페이지. 음,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건데 뭐 사실은 뭐 서화나 골동품들을 그런 용도로 좀 쓰기는 하죠. 제 아는 분도 이제 그거 때문에 그림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한테 선물로 그림 하나 줬는데 저는 즉시 팔아버렸어요. 저희 집 저 혼자 있는데 뭐 그림이 뭔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둘 필요는 없죠. 그런데 뭐 이거는 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면 뭐 또 다른 제재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우리 707페이지의 1번 문제를 볼게요. 주식회사 세금의 자본 항목은 자본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주식 100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하여 500주는 주당 7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500주는 소각한 경우 증감 등 변동사항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 자, 지금 일단 내용 보면 자기 주식 사서 우리 소각한 거죠. 팔고 또 일부는 소각하고, 그죠? 자, 일단 분개 안 하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도 혹시 또 분개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해볼 건데, 일단 여기에 평가나 환산은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봐도 답은 4번이에요. 문제 안 풀어도. 여기에 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뭐 손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 손익이라든지 뭐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라든지 파생 상품 뭐 나올 게 없잖아. 그죠? 그냥 그래도 우리 분개도 볼 겸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분개 가지고 보면 자, 처음에 우리 회사가 자기 주식을 1000주를 600원에 취득을 했죠.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쓰고 금액은 60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60만 원을 우리가 줬다라고 쓸 거예요. 처음에 취득했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절반은 주당 700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럼 매각한 거는 절반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30만 원이 되고 줄이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35만 원을 받겠죠. 주당 700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차이 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소각했대요. 그럼 소각했으면 차변에 자본금 이게 메인이에요. 소각하게 되면 그럼 액면 금액이 500원이고 500 주니까 25만 원이 자본금이 줄어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돈 들어간 거는 30만 원치예요. 자기 주식이 3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은 감자 차손이 나와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분개는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또 성격을 체크해 볼까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 자본 잉여금이고 그죠? 그리고 뭐 자본금은 우리 보통주 자본금이라서 자본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이고 뭐 자기 주식들은 앞에 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다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이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자, 매도하는 증권. 자, 매도하는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의 매입 수수료나 이전 비용 등의 거래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우리 매도하는 증권은 일반 자산으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매도하는 증권의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익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과목으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자, 다음 3번 매도하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잔액을 먼저 상기시킨 후 투자자산 처분이익 또는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익의 계정 과목으로 인식한다. 자, 얘는 매도가능 증권 매각할 때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손익 먼저 반대로 다 치워주는 행동했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라고도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을 안 만들면 그냥 투자자산이니까 투자자산 처분 손익으로 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 아니고 4번에 매도가능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을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 우리 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든 유가증권 손상차손이든 이거는 우리는 자본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틀린 거네요. 그죠? 자, 영업외 수익 비용 손상차손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답은 우리 4번이네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지금 수업 때문에. 다음 3번 3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결정된 것은 틀린 것은 자 1번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 우리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땅 사서 그 위에 있는 건물 철거하는 건 뭐 취득원가에 우리가 포함을 하죠. 근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데 한국말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해서 저처럼 덤벙거리는 사람들을 허를 찌르게 적어놓은 거네요. 그죠? 토지 취득원가죠. 다음 3번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자, 얘는 무상으로 받거나 뭐 우리 자산 수중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공정가치를 가지고 하게 될 거고, 왜냐면 금전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3번에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유형자산 사용하거나 아니면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우리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얘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장부금액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는 이야기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도 맞네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에요. 자, 얘가 틀렸고, 자, 다음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 무형자산은 우리 법령이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는 20년 초과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2번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를 원칙으로 한다.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죠. 근데 5%를 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자, 지금은 얘가 틀린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우리 법인세 공부하면 법인세에서 5% 이하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지금 없는 거다라고만 계속 이제 여러분들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서 헷갈림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무형자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만이 아니고 유형자산도 우리 상각은 사용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상각을 할 거고, 네 번째 무형자산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우리 재평가하지 않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정가치가 변동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 금액으로 상각을 하니까 예, 맞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평가 안 해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틀린 답은 여기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다음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관련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우리 그 질적 특성에서 주요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 얘는 예피적 혹은 뭐 저기에 목에 피가 흐른다라고 뭐 외우는데 지금 이거죠.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거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고, 다음 두 번째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중립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 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자, 우리는 상충되는 경우에는 두 개 다 최대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둘 다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어느 한쪽을 더 높인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다음 4번.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 정보일지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비용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질적 특성을 갖췄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근데 바꿔봐야 우리 기업에 뭐 별 실익이 없다면 그러면 이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틀린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지금 노동부에서 난리가 아니라서 11번 문제를 봅시다. 죄송해요. 이번 시간은 괜히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특별세액 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같이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번은 보험료 세액 공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지출액 1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한다. 자, 일반적으로는 일반 보험료는 12% 100만 원인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추가로 해서 15% 공제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세액 공제, 항목별 특별소득 공제,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2만 원의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자, 우리 표준세액 공제 근로소득자는 얼마라 그랬죠? 13만 원이죠? 13만 원. 그때 그래서 13만 원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왜냐면 얘가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 올라왔던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수하시도록 유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3번에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뭐 해외 의료비는 안 되는 거니까 맞죠? 자, 다음 4번에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복비는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틀린 답은 여기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 항목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용 물품 구입 관련 매입세. 사업 관련 없는 건 불공제죠. 두 번째,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취득 관련 매입세. 택시 회사가 택시 사는 거는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매입세 공제되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장 부지용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4번에 거래처 선물할 거 접대 관련 매입세액이죠. 자, 그래서 공제되는 거는 2번만 공제가 되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당해 과세 기간에 양도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가
합계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한다. 자, 얘는 이게 문제네요. 전체 합계가 아니고 우리 한 개당 단위당 우리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 개씩 할 때에 그때 과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골동품 제작 경우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곳에 한정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 곳에 양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가 아니라 TV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 자, 14번은 법인세 문제고, 자, 15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물납하는 경우, 조세의 물납은 우리는 과세 거래가 아니죠. 자, 틀렸고, 아니고 해당하는 것이니까 1번은 아니고, 2번 경매, 수용, 현물 출자, 그 밖의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제어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현물 출자 전부 다 과세 거래네요. 그래서 2번은 과세 거래 대상이고, 3번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우리는 민사집행법이나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거는 우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할 때 본 거고, 4번에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거, 이것도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도 아니고 우리 세법상의 과세 거래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만 과세 거래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693페이지로 갑시다. 85회 693페이지.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가증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지분법적인 투자주식은 안 될 건데 채무증권은 채권이니까 되고,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만 분류할 수 있는 거고, 3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우리 1년 내에 매도할 게, 처분할 게 확실하다면 이거는 당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한테 123번 쓰세요. 딴 때는 이런 말이 없으면 투자자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예, 그래서 투자자산, 유동자산, 만기보유증권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맞고 3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보고기간 말 외화 환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 결산할 때에 외화 환산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환산이 환산 손실. 자, 1번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한다. 이 마감 환율이
기말의 재정 환율이나 아니면 매매 기준율이나 기준 환율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적 원가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만 가지고 기말에 평가 안 하겠다고 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평가 안 하는 것도 우리 수용을 해줘요. 외화 환산이 환산 소실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것도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거래일의 환율로 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로 환산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한 비화폐성 외화 항목들은 그대로 공정가치로, 역사적 원가가 확인한 거는 거래일의 환율로 그대로 다 둘 거고 4번에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외화 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우리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은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4번은 틀렸네요. 자, 다음 3번은 법인세 회계 처리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죠? 그죠? 이 법인세 회계 처리는 일단 법인세하고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회계상에 제가 법인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했는데, 회계상의 법인세하고 이제 우리가 법인세 공부하고 나서 세법상의 법인세 산출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그 차이 발생하는 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우리 조정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같이 보면서 문제 이 말 용어들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4번. 다음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우리 취득원가, 최초의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죠. 취득원가는 넘길 수가 없는 저가법을 쓰니까 1번은 정확한 표현이고, 이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한다? 아니죠. 얘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죠. 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평가 손실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 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 이 재고자산이 지금 우리 판매나 생산,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거고, 자, 이게 정확한 지문인 건 아실 테니까 보면서 한 번만 더 눈으로 익혀두세요. 소모품도 분류는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당좌자산이 아니고, 계정과목 코드 분류를 소모품은 재고자산으로 잡고 있어요. 자, 다음 4번에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다. 맞는 이야기죠. 즉시 부대비용.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한결은 2020년 2월에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3월에 자기 주식 2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4월에 자기 주식 100주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한결은 9월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200주를 주당 5,1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한 자기 주식의 단가를 총평균법으로 환산할 경우 주식회사 한결이 인식해야 할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지금 우리가 100주를 샀고 6천원에 샀죠. 그럼 장부에 60만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200주를 샀죠. 그리고 7천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140만원이겠죠. 그죠? 자, 아니에요. 제가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2월에 자, 100주를 우리가 주당 6천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장부에는 우리는 60만원이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월에 200주가 있고 7천원을 취득을 했어요. 자, 지금 얘가 장부고, 그러면 장부에는 우리가 140만원이다라고 쓰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4월에 100주를 받아요. 무상으로. 그럼 장부에는 회계 처리를 안 했겠죠. 자산의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를 안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장부에 보면, 그러면 우리 자기 주식은 총 400주고 장부 가액은, 장부 금액은 총 20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 주당 금액이 얼마가 되죠? 5천원이 되죠. 평균법이니까 400주인데 200만원이면 5천원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어떻게 5천원 됐는지. 그럼 이 5천원짜리를 지금 문제에서는 5,1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5천원짜리를. 그럼 주당 100원씩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그런데 200주니까 2만원의 처분 이익이 나오겠네요. 이건 분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의 무상 수증은 회계 처리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